저도 애널리스트로서 다른 분야에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을 차마 험담할 수는 없는 건데, 모든 전문가는 아니고 정말 일부 전문가 분들 중에서는 그 전문가들은 결국 내가 속한 시장이 계속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 나의 생업이 유지될 수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금리에 걸맞는 집값이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가 1%대일 때의 집값, 2%대일 때의 집값, 헬리오시티가 얼마니까 이 정도면 싸다, 비싸다, 지금 가격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의미가 없는, 은행 예금과 비교하면은 이게 현재 월세로는 이게 어느 아파트 선의 밸류가 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사고를 좀 전환을 해보면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뭐 일견 이해는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한번 콕 집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뭐 기사도 그랬지만 유튜브도 그렇고 부동산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께서 굉장히 이거 무조건 계속 오를 것이다 예측을 해주시고, 아까 뭐 공급, 뭐 수요 요것에 쏠려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또 이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해주신 진짜 필요한 곳에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주식 같은 거랑 다르게 주택은 무거운 거라서 이 공급이나 수요가 미치는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좀 이런 얘기도 막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다 틀리고 다 폭락을 하는 겁니까? 저도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다른 분야에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을 차마 막 이렇게 험담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최대한 좀 제 선에서 해석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자면,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제 기억으로는 한 2017, 18년 정도만 해도 많은 전문가 분들이 집값 전망에 대해서 취재를 하거나 취합한 거를 보면은 반반으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갈린 이유 중에서 이제는 힘들다 혹은 내려갈 것 같다라는 논리는 뭐였냐면은, 당시 이제 정부의 규제가 정말 세지고 있고 세금도 뭐 막 올리고,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다. 실제로 수도권 입주 물량이 2018년 이럴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 부담과 정부 정책 때문에 이젠 집값이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하신 분도 절반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목도한 거로는 이제 이 논리가 다 틀렸죠. 보니까 수요가 그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세서, 이런 공급이며 정부의 이런 센 규제며 이런 거 다 무시하면서 그냥 집값이 쫙 그냥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2019년에 잠깐 뭐 내려갔던 그 시기 빼면 2014년부터 줄창 그냥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러면 공급과 정부 정책 때문에 내려간다고 전망했던 사람들이 크게 그냥 틀려버리고,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수요가 너무 세구나, 진짜 내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갈 줄 알았는데 수요를 과소평가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많이 오르는 게 길어지면 뉴노멀이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와 같은 추위를 너무 오래 잊고 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추웠던 적이 있었나라는 게 이렇게 불과 1년 안에서도 이렇게 느끼듯이, 근데 이건 무려 지금 막 7, 8년을 이러니까 뉴노멀, 약간 어찌 보면 뭐 IT 산업에서도 얘기했듯 막 새로운 세상 막 이런 논리, 이런 논리가 생겨버리면, 야, 그래, 이게 공급이 많았다고 생각했지만 수요가 더 세구나, 그러면 이 수요를 감당할 만큼은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변경이 되는 면도 있었던 거 기준이 막 같고요.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이 특히나 2020년, 21년 이럴 때는 뭐 수요가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럼 그 뜨거운 상황에서 그 업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은 이 동행 지표에 굉장히 매몰될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즉, 봐라, 지금 막 청약을 뭐 저 지방에 어디 막 사람도 별로 안 사는 곳에 주상복합을 졌는데 청약이 막 몇백 대 1이 들어가고, 막 뭐 지금 막 여기저기 막 도서 산간 지역에 몇백 대 1, 막 도시 뭐 생활형 숙박도 막 다들 못 사서 안 다니면은 수요가 이렇게 세다. 이 수요가 이게 갑자기 확 줄어들겠어? 그렇죠. 이 수요가 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전환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배경에는 분명히 이 금리가 너무나 큰 역할을 한 건데, 그거를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이 말씀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뭐 많은 전문가들도 이 저금리가 좀 더 오래 지속될 거다. 그러다 보니 이 금리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중요한 변수로 취급을 안 한 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인구나 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다 보니 잠깐 제껴두고 다른 거에 집중하면 된다 했듯이, 금리도 만약에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안 변한다라면 그러면 결국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공급밖에 없지 않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엄청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거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는
공급 많은데 착공한 거 많은데라고 해봤자 지금 봐라 지금 저 수요 네. 엄청난 수요 네. 그러니 그거 좀 늘린 거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냐 네. 야 규제 막 풀면서 지금 공급을 막 이게 이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김없이 결국 부동산도 이게 사이클이란 거는 네. 뭐 저희가 지금 와서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모든 전문가는 아니고 정말 일부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그 전문가들은 결국 이 내가 속한 시장이 계속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 이렇게 맞벌이를 할 수 그렇죠. 있죠. 그 관심으로 나의 생업이 유지될 수 있는 분들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끊임없이 뭔가 얘기를 음. 던져야죠. 이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대중의 관심은 웬만해서는 내려간다. 뭐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없다라면은 사그라드는데 사그라들죠. 예. 야, 그 뭔가 이런 요인 때문에 앞으로도 내려갈 견조하다, 거다. 탄탄하다, 네. 빨리 사는 게 좋다 이런 논리를 심어주는 게 대중의 관심을 계속해서 네. 끌 수 있는 거니까요. 일부의 경우는 좀 그런 경우도 있다. 것도 무시할 네. 수는 없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인구 곱하기 소득 같은 경우도 지금은 큰 팩터가 아니지만 장기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이 없지만 뭐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20%가 갑자기 이민을 간다거나 이러면 또 엄청 큰 팩터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예, 어. 그렇죠. 그럴 경우는 당연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소득도 IMF 때 소득 확 네.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도 당연히 확 떨어졌듯이 네. 인구나 소득도 크게 출렁이면 당연히 집값에 큰 어.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되죠. 근데 금리가 이 정도까지 크게 출렁일 거라고는 예상들을 못했다. 그렇죠. 예상 못하다가 예. 이렇게 오르니까 지금 확 당하고 있듯이 예. 어찌 보면 저희는 이 장기간 잔잔하게 움직였던 변수들 실상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무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과하면은 안 된다. 다각도로 살펴보고 언제든지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그 마치 횡보가 길면 변화가 크다라는 뭐 그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어떤 횡보하고 있는 안정적으로 보이던 지표 이런 게 한 번에 이렇게 파고처럼 역습을 줄 수 있다는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장기간 저물가가 지속되다 그렇죠. 보니까 야 돈을 아무리 찍어도 물가는 안 올라 하다가 이번에 확 이게 오면서 지금 다 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정적이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걸 항상 주의해야죠. 우리가 연애할 때도 내 여자친구가 뭐 한 달 전에도 내 여자친구였고 네. 어제도 내 여자친구였고 이 안정감에 젖다 보면 그렇죠. 나는 멀어지는 거 나는 순간. 나는 이 친구보다 다른 걸 신경 쓰겠다라고 네. 하다가 보면은 이 여기는 이미 쌓여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장기간 외면되고 뭐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쌓이는 게 있고 쌓이다가 오빠 이제 그만 우리 헤어져 이렇게 이런 걸 뭐 어느 날 갑자기 당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하거나 간과했던 것들 네. 이런 거를 이번에 이제 제대로 좀 이제 체험을 하게 됐으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 상승론에 휩싸여서 거기에 매몰되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놓쳤던 것들 거기에서 놓쳤던 논리 이런 것들을 이제 체득하는 좀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다 보면 가끔 되게 그냥 비관론자가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비관론자는 뭐 명예를 얻고 그다음에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뭔가 이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좀 잘 스크리닝 해내려면 무조건 또 안 믿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무조건 믿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좀 잘 스크린해낼 수 있는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문가나 이런 소식들을 역이용하는 건데 아까도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뭐 공인중개사 1차 응시자 숫자가 너무 늘었을 때는 네. 오히려 거품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 2011, 12, 13처럼 너무 줄었을 때는 네. 야 이제는 수요가 너무 약해졌으니까 네. 바닥이니까 사도 된다 이런 역발상 접근을 하듯이 전문가의 의견이 너무 한쪽으로 쏠릴 때 이게 장기간 그러니까 즉 한 2017, 18년만 해도 이게 분명히 상승과 하락이 반반 맞붙었는데 네. 2021년 작년만 해도 집값 상승이 제 기억으로는 80% 이상 하락을 전망했던 거의 없고요. 이 80%도 상승 한 19%가 중립 뭐 이렇게 하락은 없고. 하락은 거의 없고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 이렇게 오히려 쏠리면 그때가 네. 역으로 팔아야 할 때 혹은 이제 거품이 심해서 조심해야 될 때라고
역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쏠렸다는 것 자체가 하락을 전망했던 사람들마저 뭔가 무릎 꿇은, 너무 계속 수요가 세고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본인의 전망을 아예 수정하면서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시장의 힘에 굴복한 순간이 경험적으로 보면은 높은 확률로 그때가 이제 시장이 꺾이는 시기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네. 주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었고 네. 의심 많은 기자가 뭔가 행동하는 순간이 항상 그 전환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기자가 뭐 주식을 산다거나 네네. 부동산을 산다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최고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정말 역발상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주택자들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다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이 아직 부동산 좀만 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요거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약간 지금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좀 더 계속 내려갈 때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언제 사면 됩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서울은 이제 공급 측면으로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물론 그것도 향후 한 3, 4년 정도까지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그 어떤 사람도 맞출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요. 예. 저는 지금의 상황 자체는 서울도 새로운 금리, 지금 보면은 금리가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올랐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결국 금리에 걸맞는 집값이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금리가 1%대일 때의 집값, 2%대일 때의 집값,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걸맞는 집값이 있는 셈인데, 지금 3.25%라는 이 새로운 기준금리에 걸맞는 집값으로까지 조정이 됐느냐라면은 그거는 아직은 그 정도로 조정받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 텐데 서울의 집값이 잠시 조정을 겪었다고 했었던 2019년 그 헬리오시티 입주 기간 때, 그때 기준금리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1.25에서 1.75로 올렸던 때였단 말이에요. 즉 1.75를 갔을 때도 저 정도 집값에서 서울의 주택 거래가 거래 절벽이 오고 약간씩 조정받을 정도로 약간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1.75 때도 저랬는데 저 가격대에서 3.25면 도대체 어느 정도 가격이 와야 좀 매수도 살아나고 이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싸다라고 느낄까라고 생각하면은 아직은 그 조정을 좀 더 겪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쭉 제가 말씀드리자면 34평 기준으로 대략 한 14억 정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14억을 지금 시중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대략 1년에 5천만 원 넘게, 한 5,600만 원 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월세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400만 원 후반대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둔촌주공을 산다는 것은 내가 월세 400만 원 후반대의 집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과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가격대 집이 어디냐면은 한 도곡 렉슬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좀 있네요. 좀 차이가 약간 좀 있죠. 반면에 다시 생각해서 만약에 나는 그래 지금이야 은행들이 막 예금 금리를 막 4%씩 주지만 이건 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나중엔 결국 은행 예금 금리도 한 2% 정도로 확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그러면 14억에 2%면은 2,800만 원이니까 월세로는 한 200만 원 초반이란 말입니다. 200만 원 초반? 근데 지금 흔히 둔촌주공의 피어로 거론되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한 월세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 2%랑 비교하면 또 이게 괜찮네요. 좀 괜찮게 느껴지죠. 이렇듯이 참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냐가 과연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이 3.25라는 기준금리를 꽤 오랫동안 지속하느냐가 집값의 흐름에는 저는 훨씬 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매해 눈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금리별 이 집값 계산하는 방법은 요 책에 계산법이 나와 있죠? 뭐 그게 사실 뭐 새로울 건 없고 이제 채권이나 대체 투자 쪽 계신 분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집을 살 때 그런 계산들을 잘 안 하시잖아요. 주로 지금 뭐 헬리오시티가 얼마니까 이거는 이 정도면 싸다, 비싸다. 지금 피어들의 가격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언제나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의미가 없는, 지금은 당연히 우리나라
입지들의 서열이 공고하기 때문에 네. 강남이 얼마면 마포는 그거보다는 훨씬 싸고 또 딴 데는 더 싸고 이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른 거랑 비교해봤자 그냥 답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 자체가 현재의 적정가에 꽂혀 있기 때문에 네. 그 입지 서열상. 근데 이런 식으로 잠깐 이게 내가 은행 예금과 비교하면은 이게 현재 월세로는 이게 어느 아파트 선에 지금 이게 밸류가 되는 거지라는 네. 식으로 하부를 좀 전환을 해 보면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처럼 그러니까 수요가 막 미친 듯이 몰리고 뭐 지금처럼 막 갑자기 얼어붙고 이럴 때는 대응하기가 힘들겠지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리에 딱 맞는 가격은 있는 거고 요거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군요. 광기에는 대처하지 못하겠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이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는 책으로 금리와 그다음에 집값, 공급과 수요보다는 금리가 더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또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배문성 애널리스트님을 모셔서 좋은 말씀 들어봤고요. 한번 책 보시면은 저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그다음에 오늘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또 통합적으로 다 들어 있으니까 한번 좀 봐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더라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저희에게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뭐 급등하고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좀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네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